조금 이어서 했던 지질시대 얘기를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지질시대,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구의 탄생부터 한 46억 년 전부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의 지각이 형성된 이후를 지질시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이 지질시대를 그냥 조금만 쓰면 선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선캄브리아대를 굳이 얘기하면 46억, 단위는 억 단위 뺄게요. 46억에서 한 5억 4천만 년까지를 이렇게 선캄브리아대라고 하고,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4,500만 년까지, 책에 5억 4,100만 년까지 써있는데 그냥 점프해도 돼. 여기도 굳이 2억 4,500만 년이라고 안 하고 2억 5천만 년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만 워낙 자주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긴 0.66에서부터 현재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한 자릿수가 억 단위니까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0.66은 6,600만 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놓고 있는데, 지질시대 구분의 기준, 지금 우리 책에는 2억 5,200만 년이라고 써있지? 그지? 책마다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 5천만 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거기에 맞춰볼게요. 2억 5천만 년, 요 정도로 46억, 5억 4천, 5억 4천, 2억 5천, 2억 5천,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들 나눈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이 뭐지? 그래서 기준이 한 2개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이게 첫 번째 원인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등장하냐면 사실 같이 연결되는데, 대규모의 지각변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빠른 시간 동안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1억 년 동안 일어날 일이 5천만 년 동안 일어나면 빠른 거야. 근데 우리한테 어차피 느려. 여기 조금 올라가면 성북, 저기 강북구 쪽에 북한산 인수봉이라고 있죠. 그죠? 몰라? 강북구 쪽에 가면은 거기 무슨 삼양동 이런 데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미아 지나서 저쪽 강북구 수유리 쪽으로 올라가면, 덕성대 쪽으로, 한신대 쪽으로 가면 북한산 뒤에 바위들 봉우리 삐죽삐죽 보이잖아. 그지? 야, 씨, 이 동네 가까운 데 사는 애들이 모르면 강남 애들은 알겠냐? 강남 애들은 멀어서 모른다고 해서 니네가 모르면 어떡해. 북한산이랑 산이 있는 건 알지? 저기 국민대 뒤쪽에도 보면 바위도 삐죽삐죽 보이지 마. 그지? 응? 그래 안 그래? 그 바위들이 2억 년 전에 땅속 10km의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돌덩어리거든? 2억 년 전에? 근데 얘가 2억 년 동안 이만큼 올라온 거야. 2억 년 동안 한 10km에서 20km 정도 올라온 거야. 응? 한 12, 13km 올라온 거지. 2억 년 동안 그만큼 올라오려면 얼마큼씩 올라와야 되느냐? 1000년에 한 뼘씩 올라오면 됩니다. 1000년에 한 뼘. 응? 근데 그게 1000년에 2뼘 올라오면 빠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기 북쪽에서 주몽이 활 쏘고 막 도망다니고 할 때, 그때 지금보다 북한산이 한 뼘 정도 낮았다. 알았어? 응. 근데 그게 2뼘 정도 낮았으면 되게 급격한 지각변동이 되는 거야. 어차피 느리다는 얘기지. 응? 자,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지질 구조라든지 또 다른 퇴적층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지질시대 구분합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죠?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의 기준은 뭐다? 자, 거기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왼쪽 페이지 중간에 줄 그세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면 고생대는 대표적인 화석 중에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있어.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중생대는 공룡이라는 대표적인 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뭐냐면 삼엽충의 시작과 끝이 고생대의 전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공룡도 시작과 끝이 이 공룡 시대의 시작과 끝이 중생대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공룡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신생대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특정한 생물들이 딱딱딱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생물계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생자가 다 무슨 생자야? 생물할 때 생자란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질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건 뭐 그냥 단순한 거잖아. 전체 46억 년 중에 40억 얼마큼이야? 거의 40억 6천만 년. 46 중에 이만큼이 선캄브리아 시대니까 퍼센트로 표현하면 80%가 넘는다는 얘기지. 88.2%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러네. 그리고 밑에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가나다라 마라는 5개의 지층이 있고요. 거기에 생물들이 스몰 A, B, C, D, E, F, G 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생존했던 기간이 지층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 봐봐. 가나다라 마 중에서 가하고 나 사이에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있나? 새롭게 등장한 생물이 스몰 B라는 애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하고 다 사이에도 새롭게 등장하거나 멸종하거나 한 게 C밖에 없어요. 그죠? 다하고 라 사이에는 B가 멸종했고 D가 등장했고 F도 멸종했고 G도 새로 등장했어. 그지? 4종류가 멸종 탄생들이 나타났어. 라하고 마 사이 A하고 D만 멸종했지. 그지? 가장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하거나 새로 등장하거나 한 시기를 굳이 자르자면 어디가 제일 무난해? 다하고 라 사이가 제일 무난하지? 그러면 다하고 라 사이를 지질시대를 끊을 수 있다라고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이 삼엽충 살던 시대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양서류, 도룡뇽 같은 경우 이때부터 등장했단 말이야. 응? 하충류는 이때 등장했고, 사실은 등장은 이 시기 말에 등장해서 전성기가 오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때 등장해가지고 이때 초기에 등장해서 지금 번성하고 있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모든 생물이 쌍멸종하는 건 아니야. 이제 우리 이제 뒤에서 대멸종이라는 말 나오고,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쌤이 경이로운 지구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대량 사멸이란 말 씁니다. 쌤 개인적으로 이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진짜 뭔가 싹 사라진 것 같잖아. 이거는 뭐야? 대량 사멸. 죽어서 못 탔다는 얘기는 대량이라는 거는 100%라는 뜻은 아니잖아. 많이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이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까 말한 그 경이로운 지구에서는 2부인가 3부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지구가 생물이 싸그리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기, 그 시기에도 뭐 어디 밑에는 생물들이, 살아남은 생물들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되게 극한의 환경에 닥쳐가지고 생물들이 많이 멸종하게 돼버리면 그전까지 그냥 무난하게 살던 애들이 혹독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진화한다는 그런 진화의 짧은 시간 동안의 진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열심히 운동한다고 될 게 아니라 옆에서 갈구고 막 체벌가하고 그러면 애들이 더 좋아진다고. 송지호가 그냥 혼자 공부해도 성적이 쩍쩍 올라가겠지만 옆에서 내가 막 시험 보고 나서 점수 안 나면 나 야구 보면 때리고 막 이러면 점수가 쭉쭉 올라간다고. 그지? 뭐네? 그거. 응? 혹시 원하면 해드릴게요. 도전? 아니? 대신 의대 갈 수 있어. 의대. 고등학교 1, 2년 동안 야구방망이 일주일에 한 대씩만 맞으면 어떻게 생각해? 고민하는데? 자, 시호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시끄럽다고? 도전?
지금 들어서 콧방귀 끼는 거? 이야, 어이가 없네. 지순장이 그러면 안 되고. 요약한 여성이 어떻게 야구방구? 죽도 어때? 죽도. 검도할 때 쓰는 죽도. 왜 이래? 난리야. 자, 아무튼 이런 혹독한 환경에 다다르게 되면 좀 더 진화가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감이 2번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 부정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한이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습곡, 단층, 부정합이라는 걸 배우긴 배웠습니다. 그지? 단어는 기억나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도 습곡은 기억날 거야. 지층이 휜 거. 단층은 지층이 끊어진 거. 뭐 정단층, 역단층. 부정합은 이런 게 부정합이었어요.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습곡의 흔적이 이렇게 있고 위에 꾸불꾸불한 애가 있고 뭐가 쌓였는데 이러한 형태를 부정합이라고 해서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 지층이 땅 위로 올라왔다가 비바람 맞고 깎였다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은 후에 다시 퇴적물이 쌓였다. 이외에 이런. 그래서 이 경계면을 부정한 면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면을 경계로 나름 짧은 시간 동안에 격렬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그 위에 살던 생물들도 영향받아가지고 멸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종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부정합은 지층의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을 때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두 층의 경계면인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하고 위에 긴 시간적 단절이 생겨서 밑에 층과 위에 층의 화석의 종류가 급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래서 좀 규모가 큰 부정합이 있으면 아래하고 위를 지질시대 구분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서 3번 화석으로 지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 나옵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하는데 표 속에 줄 긋까요? 표준화석,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시상화석,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되니? 표준화석에 뭐라고 써있어? 생존기간 짧고 넓은 면적에 분포한다라고 써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들이에요. 고생대라고 써있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이라고 써있는 요 세 개는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중생대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에만 살았다고 보면 되겠고 뭐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화폐석 매머드는 지금까지 역시 살아있는 애들은 아닌 겁니다. 매머드와 코끼리는 종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상화석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당시상황을 알려주는 화석. 여기가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바다였다면 깊은 바다였는지 얕은 바다였는지 짠 바다였는지 싱거운 바다였는지 햇빛이 잘 드는 바다였는지 잘 안 드는 바다였는지 그런 거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 생존기간이 길고 뭔 뜻이야? 지금도 대체로 살아있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 사니까 이 화석이 나온 지층은 과거에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환경에서 산다는 얘기야. 이런 데도 살고 저런 데도 살고 이게 아니고. 고사리, 산호, 조개, 딴 건 몰라도 앞에 거 두 개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조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 민물 조개도 있잖아. 그치? 그렇다고 민물 조개라고 쓰면 또 너무 뻔하잖아. 되게 결정적인 힌트잖아. 민물 조개가 바다에 살았을까요? 강에 살았을까요? 이게 질문이야?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휘가 딸리는 친구들은 민물 조개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민물 고기 알아듣지? 담수어 들어봤어? 담수 민물 고기. 근데 민물 고기라고 알아듣다가 문제에 담수어라고 나오면 애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니네가 어휘력을 키워야 돼. 그치? 어휘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읽어야 돼. 닥치는 대로. 응? 니네가 여기 와가지고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한데 책들을 많이 읽어가는 거.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 정한이는 아직 시간이 많지만 중3들은 지금이 책 읽을 마지막 기회야.
참고로 내년 3월부터는 니네가 책을 읽을 시간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가끔씩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질하고 있으면 내가 잠깐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심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저 시간이 다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시간일 텐데 얼마나 저 아까운 시간에 게임이나 쳐하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문제를 잘 풀어야 결국에 니네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니네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 게 일단 루트란 말이야. 그게 교육의 지상 최대 목표는 아니지만 그지? 응? 하지만 니네가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학원 다니는 거는 결국은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성적을 잘 받으려면 시험 잘 봐야 된다니까? 그럼 시험을 봤는데 문제를 틀리잖아? 그럼 이유는 딱 셋 중 하나야. 첫 번째 뭐냐? 공부 안 해서 내용을 몰라. 두 번째, 공부를 했는데 내용을 몰라. 뭘 것 같아? 어휘력이 딸려서 내가 A라는 내용을 교과서를 쫙 훑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쓰면 똑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를 쓰면 아까 말했듯이 민물고기라고 열심히 외워놨는데 담수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니네가 어휘력을 점점 키워서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할 수 없거든? 나도 모르는 어휘들이 많단 말이야. 가끔씩 보면서도 나도 막 이렇게 또 생각을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겠네? 이런 말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응? 어저께도 무슨 책을 읽다가 물론 외국인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였는데 한자어는 한자어인데 잘 쓰는 한자어는 아니었던 거거든. 발로 시작되는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 뭐 뜻은 알겠는데 좀 이런 단어까지 써야 되나? 근데 이제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번역을 그런 단어 썼겠지? 그래도 정확한 뜻을 몰라도 앞뒤 문맥을 알면 그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새 애들 그게 너무 안 돼. 그냥 단어 자체를 몰라. 응? 예를 들어서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바람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남동쪽으로 바람이 바뀌었다가 바람이 동풍이 남동풍, 남풍으로 바뀌었어. 이 동네의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반시계로 바뀌었어요? 시계 방향 바뀌었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 이해가 안 가지. 그지? 니네가 이해 안 가는 이유가 나중에 또 나와. 응? 니네들은 좀 덜한 편인데 진짜 아주 그냥 노멀하게 그 흔히 말하는 중학교 시험 대비만 딛다 했다가 시험 끝나면 머릿속에 다시 비웠다가 그 다음 시험 준비하다가 또 머릿속 비웠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자는 거지. 실제로 남아있는 거는 시험 보느라고 공부했던 내용의 한 10%도 안 남아있잖아. 다음 시험 때 되면. 내 말이 팩트 아니야? 10% 남아있어 다행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3급 학년 올라가면 그 또 전전년도에 배웠던 내용이 혹시라도 연계돼서 선생님이 툭 던지면 안 배웠다 안 돼. 자 물어볼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정확히 배웠어 안 배웠어? 표준화석, 시상화석 배웠어 안 배웠어? 지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내가 지금 확인은 못하는데 배웠어. 중학교 과정에 표준화석, 시상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오거든. 응? 지금 요 밑에 써있는 내용 거의 똑같아.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4번에 있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 이거 중학교 문제은행에 더럽게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그래프야. 응? 생존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게 시상화석, 생존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게 표준화석. 이거 중학교 책 그대로 나와. 근데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끊임없이 읽으라고. 끊임없이. 응? 언제 게임하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니네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사실 그런 일은 없어. 응? 공부를 그렇게 막 빡세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게임을 해. 난 개인적으로 선생님 또래 사람들도 가끔씩 PC방 가서 게임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거든. 니네 남학생들 PC방 다니는 사람들 알 거야. 아저씨들도 가끔 있지. 그분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여유롭게, 응?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고, 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 막 살아서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어떤 게 더 멋있겠어? 여유롭게. 맞아.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응? 직장 생활하고 뭐 자식들 키우다가 스트레스 많이 쌓였는데 스타크래프트나 한 게임 해볼까? 이래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생님도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흔히 말하는 동서라 해. 동서. 우리 와이프 언니의 남편 중에서 PC방 다니는 분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 형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뭐 취미생활이니까 응? 낚시면 낚시, 등산이면 등산. 그거는 게임인 거지. PC방 가는 거지 뭐. 응? 나는 게임을 워낙 뭐 사이버 세계의 승부에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이기면 뭐 할 거고 지면 뭐 할 거고 그지? 애들이 다 이기면 돈 나온다는 돈 나오는 느낌이 있어. 게임에서 이기면 돈 버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대. 근데 난 그냥 그런 거지. 그냥 뭐 굳이 그냥 일해서 벌면 되지 굳이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활자로 된 거는 늘 읽으라고. 내가 오죽하면 애들한테 벼룩시장에 읽으라고 해. 길거리 교차로 있지. 교차로 아이투스 막 가끔 있지. 지역신문 그런 거라도 읽으라고 한다고. 어휘력 키우는데 도움은 되겠지. 해는 안 되겠지. 그렇다고 니네 보고 교차로 외우고 다니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야 저기 정릉 이동에 지금 25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어? 그래도 활자로 된 걸 계속 눈에 익히라고요. 어휘력이 좋아지면 나중에 문제가 풀립니다. 니네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문제가 살짝 튜닝됐을 때 거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성공한 거야. 배운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플러스 알파가 어휘력에서 나온다고. 근데 지금 니네는 100을 가르치면 머릿속에 70, 80밖에 안 남아있어. 정말 바람직한 공부는 내가 70을 가르쳐주면 니네는 100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반대잖아. 100을 가르쳐주는데 70밖에 안 남아있어. 사실은 100을 가르쳐주면 110, 120이 돼야 최고의 공부를 하니까 그거는 니네가 나중에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야. 미국이 그런 거 잘하지. 우리나라 애들은 100을 가르쳐주면 70, 80을 이해를 해.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흐려져. 6개월 지나면 거의 10회가 있어.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30을 가르쳐줘. 그럼 걔들은 한참 뒤에 30이 남아있거나 40, 50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되게 많은 걸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알고 나면 걔네가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아. 사실은 통합과학이 그런 식으로 단원이 구성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게 좀 이게 뭔가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단원이 분절돼 있지. 우리도 아빠 봐봐. 앞에까지 화학하다 갑자기 일로 갔잖아. 그지? 니네 보면 알겠지만 이거 큰 대단원 제목이 있어요. 대단원 제목이 세훈이가 읊어줄게.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지금 변화와 다양성 중에서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대단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뭐뭐와 했더니 총 8개의 테마가 나왔지. 그지? 이 8개의 테마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게 미국식으로 교육 방법이 바뀌었던 거야. 2018년도에. 이거를 빅 아이디어라고 해. 여러 개니까 빅 아이디어스. 미국 애들이 교과서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거든?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색을 구성하게 된다고. 응? 테마를 잡아놓고. 근데 니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여긴 지구학, 여기는 화학. 나도 아까 뭐 여기까지 화학이었고 지금부터 지구학을 할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분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 미국식으로 나름 큰 줄기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걔네는 시험을 이렇게 더럽게 안 보잖아. 응? 우리는 시험을 더럽게 보잖아. 정말 시험을 시험처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응? 걔네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거의 절반 이상? 그지? 근데 우리나라 프로젝트 하나를 하겠어?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과거 생물의 사진을 넣어서 인터넷 퍼와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거 가지고 발표하고 왜 타르보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랑 뭐가 다른지 어떤 거는 육룡이고 어떤 거는 그냥 무슨 뭐 프테라노돈과 그냥 육룡이 뭔 차이가 있는가 막 이런 것들.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우항리에서 해남 이크누스 우항리 엔시스라고 하는 육룡이 발견됐는데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육룡은 왜 학명이 따로 붙었는가, 기존의 육룡과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니네가 프로젝트 연구를 해오면
그게 나중에 더 오래 남는 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해야지. 근데 학교에서 안 하지. 자, 일단 구기자는 잔소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제발 계속 활자로 된 거 읽으라는 잔소리였습니다. 203페이지 과거의 수륙분포. 이 화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다. 아까도 말했죠.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과거 대륙이 이동한 증거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다 붙었지. 얘들 공통점이 뭐야? 인도만 빼면. 남반구. 그렇지. 남반구를 구성하는 땅덩어리들이야. 인도가 특이해. 약 7,100만 년 전에 남극에서 조금 떨어진 호주보다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와 있어? 북위 25도 정도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던 애가 북쪽까지 이동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인도에 땅 밑에 보면 남극이랑 붙어 있었던 한 1억 년 전, 1억 년도 아니고 한 2억 년 전. 그러다가 점점 올라와서 7,100만 년 전에 호주 밑에 정도에 있다가 약 지금으로부터 한 3천만 년, 2천만 년 전에 적도를 통과해서 그 과정이 다 땅속에 퇴적물에 기록이 돼 있대. 응? 그걸 통해서 옛날에 이 땅덩어리 여기 안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인도 인종도 되게 아시아 인종하고 좀 다른 거 알죠? 좀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까무잡잡한 건 빼고 나면 약간 동양인의 비주얼은 아니잖아. 어? 아니 뭐 그렇다고 걔네가 7천만 년 정도 있지는 않았을 거고. 어? 자, 이제 인종이 좀 특이하다는 얘기죠. 과거의 육지, 바다,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으로 알 수 있는데 공룡, 매머드, 고사리 등으로 발견되면 과거의 육지였다. 이것도 봐. 과거의 육지 환경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라고 하면 될 거를 이 지층은 육성층이다 이런 말 쓴다. 육성층이 무슨 뜻일까?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플러스 알파. 이게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을 육성층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은 그거 해성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생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주면 지층이 쌓이는 거를 퇴적된다 그러지, 그치? 퇴적은 무조건 물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물속에서만. 왜냐하면 물 밖은 흙먼지가 날려서 쌓이더라도 날려가는 게, 깎이는 게, 침식이 되는 게 더 빨라, 더 많아. 이게 어딘가에 이만큼이 퇴적됐다는 얘기는 이게 물속이었다는 뜻이야. 물 밖은 이만큼 쌓이는 것보다 이거 2배, 3배가 깎이는 게 더 커서 퇴적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어. 그러면 해성층, 바닷속에서 퇴적이 일어났다. 오케이, 이해가 가요. 물속이니까. 육성층, 육지에서도 퇴적이? 아니, 물 밖에서는 퇴적이 안 일어난다면서 어떻게 육지에서 형성이 돼요, 퇴적이? 지형. 아니, 육지에도 물은 있잖아. 호수, 강. 내가 물속이라 그랬지 바닷속이라고 안 했거든. 그지? 퇴적은 물속에서. 퇴적은 어디서? 물속에서. 퇴적이 바닷속? 아니, 오케이. 강물 속? 오케이. 호수? 오케이. 연못? 오케이. 근데 연못, 호수, 강물에서 퇴적된 거를 우리는 육성층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호수에서, 강물에서 퇴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면 그게 이제 민물고기 화석, 담수어 화석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공룡의 화석이 나왔다. 응? 자, 어느 바닷가에서 여기 봐. 어느 바닷가에서 공룡의 화석이 나왔어. 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어. 그 지역은 과거에 얕은 바다였다. 맞아, 틀려? 아닌 거야. 공룡 화석 나오면 무조건 육지였던 거야. 그 애들이 아니 뭐 공룡 사이즈 크니까 발자국 찍힐 수도 있잖아요. 공룡, 야, 지구상에서 얕은 바다의 기준은 수심 200m거든. 전 세계 바다 평균 수심이 3, 4천이야. 얕은 바다의 기준이 200m야. 이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를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 물론 기억이 없지? 응? 기억이 없지? 대륙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아무튼 200m가 수심 얕은 바다의 기준이란 말이야. 거기에 공룡 발자국이? 아니지. 아까 누가 브라키오 얘기했지? 지수 얘기했나? 브라키오도 몸 길이 한 3, 40밖에 안 되잖아. 그것도 몸 길이가 3, 40이지. 이게
3, 40은 아니잖아. 그럼 수심 200m의 팔을 어떻게 찍어? 뭐 가라앉은 다음에 팍 찍고 뒤로 올라와? 어? 위로 올라와? 아니잖아. 그 사이에 죽어. 응? 알겠지? 항상 공룡 화석이 나오면 육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얘기해줄까? 니네가 알고 있는 공룡 이름 중에 한자로 된 이름이 있어요. 수장용 들어봤냐? 우리 들어봤지? 수장용. 수장용의 숫자를 물 숫자로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머리 숫자예요. 머리가 목이 길어서 머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물에 사는 공룡도 있잖아요. 없어요. 알았죠?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환경 얘기했던 거고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화석이 발견되면 앞에 거 세 개는 고생대바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바다, 화폐석 같은 경우는 신생대바다, 산호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바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지구학 파트에서 은근히 용어가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칭의 융기. 융기가 무슨 뜻이야? 올라온다는 뜻이야. 라이즈. 응? 영어로 라이즈. 침강은 sinking이라는 뜻이고, 응? 가라앉는다는 뜻이고, 융기는 라이즈란 말이야. 자, 융기. 거기 융기 동그라미 치고요. 오른쪽에 융기라는 말 써있죠? 응? 지각이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융기라고 되어 있지. 높이다 융 일어날 기상 이런 거 기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주변보다 높아지는 현상 뒤에다가 물 밖으로라고 쓰세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걸 융기라고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게요? 깎입니다. 깎여 나갑니다. 이건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면 화석이 발견된 그 지층은 바다 밑에서 분명히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물밖이라는 얘기지. 지금 그지? 대표적인 게 강원도 태백 산지의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 참고로 강원도 태백은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지대라고 생각 얘기했었지. 그지? 했나? 이 얘기? 응? 강원도 태백에 가면 되게 유명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강가에 있는데 그 강에 가면 고생대 생물의 화석이 아예 그냥 돌에 널렸어. 고생대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소라 화석이 그냥 바위에 보면 요만한 바위 안에만 해도 20, 30개 들어있어.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잘 찾으면 삼엽충도 있대. 근데 그냥 방치돼 있어. 물론 거기 써있어. 가면 화석 채취 금지. 도전해보려고. 언젠가 안 걸리거나 해보려고. 왜? 아니 아무도 뭐 감시 안 하고 CCTV도 없더라고. 내가 다 확인했지. 그만큼 굉장히 많은 화석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은 해발 700m 있단 말이야. 그게 옛날에 고생대 3억 년, 4억 년 전에는 바닷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해발 70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겠지. 또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서 발견되는 암모나이트 화석, 중생대 때 바다였다. 또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암염 이런 거 있었지. 암염. 바닷속에 있었는데 육지로 올라오면서 바닷물 다 증발해서 흙만 남은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퇴적될 당시의 환경 알아내기 D 뭐라고 돼서 D 산호가 발견됐고 C는 삼엽충이 나왔고 B는 고사리가 나왔고 A는 공룡이 나오면 산호가 나올 때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 과거에 C가 나오면 이건 고생대층이다. B 고사리가 나오면 어둡고 습한 육지였다. 공룡이 나오면 중생대. 그럼 만약에 이게 뒤집힌 적이 없다면 삼엽충보다 오래된 시절에도 산호는 있었구나. 그리고 고사리가 살던 시대가 공룡 살던 시대보다 더 먼저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고사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산호도 과거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삼엽충이 나오면 고생대 바다, 공룡이 나오면 중생대 육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육성층, 해성층 이런 단어 잘 알아두시고, 개념 속속으로 해보면 지질시대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한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화석의 변화로 구분합니다. 2번, 그림은 지질시대를 상대적 길이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A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알고 나면 왜 저런 뜻인가 할 텐데 고생대라고 하는 이 기간을 더 세분화하게 되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라고 나오는데 이 캄브리아, 오르도비스, 실루리아, 데본, 석탄기, 페름기 이게 다 러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 이거는 유럽의 학자 이름, 여긴 대부분 다 유럽에 있는 산이나 산맥 이름이거든요. 응? 캄브리아기가 고생대에서 제일 앞에야. 그래서 이거보다 그냥 더 앞에 있는 이라는 의미로 뭐라 그래? 먼저 선자 써가지고 선 캄브리아. 캄브리아기보다 앞선 시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야. 결국은 별 의미 없다는 얘기지. 그지? 자, 아무튼 A를 선 캄브리아 시대, B는 고생대, 그 다음에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특정 시대를 살았던 생물의 화석은 표준 화석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고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생물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특정한 환경에서만 산다? 그러면 시상 화석이라고 하면 되겠고, 고사리 화석, 산호 화석, 조개 화석 등등이 나오면 역시 시상 화석, 얕은 바다, 갯벌.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삼엽충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메모드 화석은 역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4번. 과거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 육지 환경이었음을 알려주는 화석을 보기에서 고르면 공룡, 중생대, 육지, 산호, 바다지 바다, 고사리는 육지입니다. 양치식물이라고 불러 얘네들을. 무슨 식물?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육지에서 생성된 그런 뭐랄까 육지에서 번성했던 식물입니다. 알겠습니까? 메모드 신생대 육지,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였고 암모나이트 중생대 바다였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됩니다. 자, 이제 뒤에 넘겨서 줄 한번 쭉쭉 거볼게요. 줄 한번 쭉쭉 거볼게요. 요 시대별로 이제 생물들을 쭉쭉쭉 써놨어요. 여기는 줄만 그으면 되니까. 거기 사진이라기보다 그림 보면 유치하게 해놨지. 그럼 그림이 지금 위에 4개 있잖아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그림이 4개 있는데 첫 번째 거의 그림들은 무슨 이상 뭐 부채 같은 거 막 그려져 있지. 원시 해조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닷속에 있던 뭐 김, 바닷물 이렇게 뿌리내려오는 미역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그림은 식물로는 양치식물. 무슨 식물? 양치식물. 양치식물까지는 광합성을 하되 뭘 못하냐? 씨앗을 못 만듭니다. 그럼 걔들은 어떻게 번식하느냐? 포자로 번식해요. 버섯처럼 포자로. 그 다음에 양서류 그림이 거기 두꺼비처럼 나오고 양서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왼 이상한 바퀴벌처럼 생긴 거 삼엽충입니다. 세 번째 그림 중생대에는 공룡과 거시식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메모드와 뭐 나머지 뭐 속시식물 정도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각 시대별로 하나하나씩 줄 좀 그어볼까요? 선캄브리아 시대 환경 전반적으로 온난하였고 말기에 빙하기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 필요 없어. 수륙 분포 뒤에 줄 긋게요.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단단한 부분이 있던 생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되기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써있죠. 화석이 드물게 발견된다. 그 다음 줄 긋게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생물에 유해한 해로운 자외선이 바다에는 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밑에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세균이 출현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단세포 생물, 원시 해조류, 후기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다세포 생물의 출현 그림이 위에 있는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딱딱한 부분도 없던 흐물흐물한 애들이 화석으로 굉장히 무리지어서 발견되는 곳이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얘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중국이나 티벳이나 인도나 이쪽에서도 이런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그러면 생물군 화석 그러면 선캄브리아대 거의 끝 무렵에 굉장히
사이즈가 큰 애들이 등장을 했구나. 여기 있는 애들 막 크기가 막 1m, 2m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던 그 남세균들이 남세균들이 뭐 수명 길겠어? 말라 죽고 쌓이고 말라 죽고 쌓이고 말라 죽고 쌓이면 나중에 바위 위에 덕지덕지 화석화되는데 그 남세균이 화석화된 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그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얘기도 써 있어요. 여기까지가 선캄브리아 시대고 별로 말할 내용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이만큼인데 25억 년 전쯤 돼서 대기 중에 산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 중에 산소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공기랑 완전 달랐다는 얘기지. 자,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면 기후, 대체로 온난화였고 말기의 빙하기, 그 다음 수륙분포 별표, 말기에 고생대 말기면 대략으로 고생대 말기면 대략 2억 5천만 년 2억 5천만 년 전후 요 시기를 해서 판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초대륙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주로 살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봐봐라. 여기 봐, 여기. 짜잘한 덩어리로 대륙들이 많이 있으면 요거 바닷가, 요거 바닷가, 요거 바닷가, 요거 바닷가, 요거 바닷가 해도 바닷가가 많아지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뭉탱이로 붙어버리면 바닷가가 여기밖에 안 생겨. 이 짜잘한 바닷가들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지? 거의 이렇게 하나로 붙어버리면 생물의 서식지가 반토막 이하로 줄어버립니다. 따라서 바다에 살던 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많은 멸종이 발생하게 돼요. 초기에, 고생대 초기에는 생물들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거를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폭발? 캄브리아 대폭발. 생물 종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의미로 쓰는데 육상 생물 출현, 보고 줄거봐.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증가로 오존층이 두꺼워져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놓고 오른쪽 3번에 뭐라고 돼 있니?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3번에 오존층 형성이 중간에 있지. 순서 중에서 그게 언제쯤이라고?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쯤에 생겼다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4억 년 전쯤 됩니다. 자, 그래놓고 말기의 대멸종. 이 고생대 때 번성했던 거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그리고 어류 동그랗게 쳐 어류. 어류에다가는 최초의 척추동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척추 본 적 있어? 지고 있어? 물고기 척추. 그냥 뼈가 촉촉해. 맞아요. 굵은 가시. 얘들 물고기 척추 그러고. 돼지 척추 먹어봤어? 뼈에 잡고 안 먹어? 나도 내 나이 때 안 먹었어. 뼈에 잡고 먹을 줄 아는 사람, 뼈에 잡고. 뼈다귀에 잡고. 비주얼 좀 아니야?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그냥 안 먹어봤어. 나중에 먹고 나면 그만 먹게 될 거야. 어? 지금 뼈에 잡고, 선생님도 뼈에 잡고 20살 때 먹기 시작해. 순댓국은 30살 때 먹기 시작해. 순댓국 먹었어? 응? 지금 30살까지 순댓국 안 먹었다니까? 속으로 이해가 안 가지? 그치? 난 네가 뼈에 잡도 안 먹는 게 이해가 안 가. 다 그런 거야. 내 말은 뭐냐면 그게 돼지 척추야. 등뼈 가끔 이렇게 된 뼈 나와있잖아. 그치? 돼지 척추를 애들이 막 응? 그렇게 지수같이 응? 그냥 딱 봐도 단아한 여학생이 돼지 척추를 막 또각또각 다 잘라가지고 응? 완전 돼지 척추를 중심만 될 정도로 막 다 짝짝 다 잘라내고 쪽쪽 다 빨아먹고 있어. 오, 속에 이 찐득찐득한 거 되게 맛있어. 그게 돼지 척수에 있는 척수신경이에요. 무서운 애들이지? 돼지 척추 속에 들어있는 척수신경이라고 그 찐득찐득한 거. 응? 야, 돼지 신경까지 쪽쪽 다 발라먹는 거야. 무서운 애들이야. 그치? 세상에 무서운 애들 천지야. 내가 충격적이었던 얘기 하나 해주면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저 신촌에 있는 이모 여대 여학생이랑 잠깐 사귀었는데
이모여대는 대충 알잖아. 어? 하여튼 뭐 학교 앞에 화장품 가게하고 옷 가게 천지인 그 이모여대가 있습니다. 거기 앞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90년대 말쯤이야. 내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20대니까 순댓국 안 먹을 때잖아. 내가 그때 순댓국 30살부터 먹었다. 이렇게 있다가 아이씨 안 나와. 언제 나올지. 그때 삐삐 시절이니까 그 일방적이잖아. 그냥 빨리 나오라고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 또 교문 앞에 있으면 수희 아씨가 째려봐요. 남학생이 또 그 여대 앞에 서 있으면. 그래가지고 조금 멀찌감치 갔더니 이게 떡볶이집 파는 포장마차 같은 게 있는 거야. 분식점 알지? 그래가지고 에이 어쩔 수 없는데 배고파서 그냥 순대나 떡볶이나 좀 먹어야겠다. 참고로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순대만 먹었습니다. 뭐 좀 그 잡다한 거 안 먹었습니다. 전혀. 지금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딱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 순대 1인분이랑 떡볶이 1인분 주세요. 순대는 뭐 좀 많이 썰어드려? 아니요, 순대만 주세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야. 왜 여대생들은 꼭 책을 들고 다니까? 가방에도 그 가방 메고 다니면 되잖아. 꼭 한 2권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지? 가방도 이렇게 많은 거 들고. 응? 갑자기 그 포장마차에 웬 여학생들이 한 2명이 쑥 들어오더니 그때까지 모르던 사실을 그날 알아서 충격받은 게 아주 남아있는 거야. 아저씨 여기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주시고요. 그 간이랑 연풍도 많이 썰어주세요. 여기까지는 알아. 아 그리고 귀 좀 많이 썰어주세요. 귀. 그때까지 그게 귀인 줄 몰랐어. 거기 오돌뼈 박혀있는 그 약간 허연 거 있잖아. 그게 돼지 귀야. 젓갈도 귀 이만하잖아. 나 그때까지 그게 돼지 귀인지 전혀 몰랐어. 속으로 쌍욕했어. 저 인연. 아니 돼지 귀를 막 오독오독 씹어먹고. 그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돼지 귀라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진짜 알고 있었어? 몰랐지. 뭔지는 알지 대충. 순대 포장에 오면 이렇게 하얀색 살짝 물렁뼈 박혀있는 그런 살이 있어. 그게 돼지 귀야. 귀 속에 만져봐요. 물렁뼈 들어있어. 끔찍하지. 이렇게 인간들이 무서워요. 오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그게 점점점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의 진화 과정인 거라고. 알겠지? 지금 203페이지 고생대 중후반에 와서 어류가 번성했다고 써있는데 어류는 척추동물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진화해서 육지 쪽으로 진출한 척추동물이 양서류. 그 다음에 곤충류도 번성했고 식물로는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는 암수 구분이 없는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암수 구분이 있어서 씨앗이 만들어지는 건 종자라고 부릅니다. 포자의 반대 대응되는 종자. 아직까지 그게 등장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치식물 출현. 거치식물도 봐. 최초의 종자식물이란 말이야. 근데 씨앗은 만들었어. 암수 구분 때문에 씨앗은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씨앗이 겉으로 노출돼 있어. 그래서 거치식물이라고 그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속시식물이 되겠지. 그지? 거치식물과 속시식물의 구분 기준은 뭐예요? 잠깐 욕하면 됩니다. 시방의 유무. 뭐의 유무? 시방. 씨가 들어있는 방에 있으면 속시식물.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거치식물. 거치식물 뭐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이 거치식물이에요. 알겠죠? 요새 길거리 은행나무 가끔씩 은행나무 옆에 막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이 동네 있냐? 선생님 집 마당에 은행나무가 2그루가 있고 노란 잎을 떨어뜨리면서 쫙 낙엽이 있어서 예쁜데 다 수컷 은행나무라서 은행이 한 개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절대 안 납니다. 처음에 신기했어. 어렸을 때 본 나무에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되게 많이 열린 걸 봤는데 우리 집 앞에 마당에 있는 나무는 마당에 하나 있고 대문 쪽에 하나 있는데 전혀 이파리 생각보다 별로 많지도 않아. 다행이지 뭐. 꼬랑이 나는 거보다. 은행나무 암수 구분 있어요? 은행이 열리는 거는 암컷이야. 알았지? 그런 애들이 종자식물이는 거라고. 거시식물이 최초의 종자식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지질시대를 한번 쫙 훑으면서 생물들의 종 파악하는 것도 좀 해야 돼. 용어도 많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석탄층을 형성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층의
대부분이 이 고생대발에 번성했던 양치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화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도 우리나라에 강원도 태백이나 영월이나 이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석탄산지. 태백이 워낙 유명하니까. 태백은 고생대 초기 지층은 좀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고생대발 석탄층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또 어디 있냐? 정은이네 동네. 평양 근처. 선생님 지금 말한 내용은 지구가 튀어나옵니다. 한반도의 지질 구조 얘기하면서. 뭐 경상도층은 대부분 중생대층이다. 강원도 남부 지역은 고생대 바다였다. 이런 식으로. 서울 경기 지역과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무지하게 오래된 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아무튼 중생대로 넘어가면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화였다. 몇 표?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요. 참고로 지금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4에서 5도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16도. 이때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도에서 22도. 지금보다 더 더웠어. 지구온난화? 게임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알래스카까지 막 산호가 넘실될 정도로 많이 있었대요. 알래스카까지. 진짜 북극 일부, 남극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10개 지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변온동물로 여겨지는, 난 개인적으로 믿진 않지만 공룡이 번성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대사가 활발해져가지고 생물이 거대해질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 왜 온난했냐? 화산활동 등으로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수륙분포, 아까 말한 고생대발의 초대륙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각변동이 활발하였고 로키산맥과 안데스산맥이 생겼다. 로키산맥은 미국 서부 쪽에 있고요. 안데스산맥은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습니다. 그 칠레 바로 오른쪽에, 그지? 파충류 시대이며 말기의 생물의 대멸종,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유가 뭐냐? 그럼 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뭐 지금 몇 킬로미터짜리 운석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생긴 거대한 폭발이 전 지구를 덮쳐서 애들이 싸그리 뭐 멸종했네. 그런 얘기 나오지? 이런 건 CG로 많이 봤잖아. 멕시코에 뭐 운석이 빵 떨어지면서 막 그 핵폭탄 같은 게, 핵폭탄 터졌을 때 생기는 버섯구름 같은 게 주변으로 쫙 퍼지고 도망가던 공룡들은 싹 다 죽고 막 이런 거 본 적 없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100% 장담 못하지만 그냥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파충류, 그 다음에 거시식물, 그 다음에 시조새. 시조새 같은 경우는 중생대 중기 정도에 등장을 합니다. 아까 여기 고생대도 선생님이 기로 쪼갰는데 중생대도 기로 쪼갤 수가 있어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들어봤죠? 쥐라기 또는 쥐라기. 요때 시조새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크기의 포유류, 쥐새끼들, 그리고 속지식물이 출현했다. 신생대, 전기에는 온난했지만 후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빙하기 추울 때, 간빙기 더울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졌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 줄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고요. 현재와 비슷한 수륙분포가 만들어졌고, 생물로는 포유류의 전성기, 그 다음에 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초식동물이 진화하게 되었고, 바다에는 화폐석, 육지에는 포유류. 화폐석은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일종의 플랑크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동전처럼 생겼다 해서 화폐석이라고 한다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새, 그 다음에 속지식물, 최초의 인류가 출현하였다. 이게 이제 지진시대의 전반적인 설명들인데, 그 과정에 고생대 말에도 중생대 말에도 큰 멸종이 있었지, 그지? 고생대발, 중생대발이 대표적인데, 지구상의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걸 대멸종 또는 아까 쌤이 얘기한 대량 사멸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 봐봐. 판게아 형성,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써 있는데, 대멸종의 원인 보세요.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륙 이동에 따른 수륙 분포 및 해수면이 변하게 되면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했던 생물들이 서식 환경이
땅이 좁아져서 멸종할 수 있더라. 또 운석 충돌에 따라서 먼지 구름이 확산되면 광합성이 차단되면서 역시 추워지면서 이제 식물이 못 자라니까 초식동물도 못 살고 초식동물이 못 사니까 뭐도 못 살아? 육식동물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응? 혹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녀석 만나겠다라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내가 희한한 거 많이 보는구나. 그 녀석 만나겠다라고 그것도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니네랑 비슷한 또래? 유튜브 치면 공짜로 뜹니다. 그냥 초식동물, 초식공룡 손에 큰 육식공룡이 나중에 은혜 갚은 이야기 뭐 이런 거야 그냥. 그림이 대충대충 그려놨어. 공룡 머리 동그랗고 그림 못 그리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유아틱하게 그 녀석 만나겠다. 참고로 2도 나왔는데 2는 보지 마세요. 망했어요. 1이 재밌어요. 1. 역시 아까 말했듯이 샌드집은 그거 한반도의 공룡과 더불어 100번 정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어쩌다 그냥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보고 있어. 보고 있으면 대사를 다 외워. 참 재밌겠지. 자, 거기에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여기 지금 공룡 그림 막 대충대충 그려놨잖아. 이렇게 그림이 있어가지고 내가 떠올라서 한 얘기고, 거기도 그 영화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공룡들끼리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 여기저기서 화산 터지는 장면이 나와. 그게 이제 이 중생대 말 정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복합적으로 대멸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보면은 지질시대 생물수 변화 그래프로 나와있지, 그지? 대멸종이 하나 둘 셋 넷 5번 써있지, 그지? 거기 살짝 폭 들어간대, 폭 들어간대, 폭 들어간대. 특히 4번째는 솔직히 좀 그렇지. 응? 3번째 거 뒤에 살짝 조금 들어갔다고 대멸종이라고 돼 있고, 신생대 오면서 대멸종인데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에 있는 대멸종 3번째 대멸종이지. 그 다음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지는 대멸종 5번째 대멸종만 알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 밑에 내용이야.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더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 줄거. 이 대멸종 또는 대량 사멸이라는 게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용어 돋보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죠. 대륙붕. 대륙 가장자리에서 이어지는 수심 200m 미만의 해저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얕은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생물 다양성 이렇게 대량 사멸을 겪고 나면 생물 다양성이 더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개념 쏙쏙. 그림 가에서 다는 서로 다른 시대의 지질시대의 수륙분포를 나타낸 거다. 지금 3개의 그림 중에서 대륙들이 노랗게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언제야? 3번째 거지, 그지? 거기다 고생대라고 쓰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선캄브리아 시대 이후에 라고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고 지금 낸 것 같아요. 다에다가 고생대라고 쓰고, 가장 요즘 지도랑 비슷한 게 뭐야? 가운데 거지, 그지? 거기다 신생대라고 쓰고, 그럼 자동으로 가가 중생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생대 판게야, 초대륙 판게야, 그 다음에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되니까 다, 가, 나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수륙분포 이름을 쓰고 순서대로 하면 다, 가, 나라고 하면 되겠어요. 6번. 질시대와 생물의 특징을 옳게 연결하시오. 고생대 무척추동물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신생대 포유류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그 다음에 중생대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했다. 참고로 중생대에 파충류 하면 떠오르는 애가 누구라고? 공룡.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공룡을 파충류라고 안 배울 수도 있어서 내가 미리 언급을 합니다. 왜냐면 주라기공원 봤다 그랬지. 아니 뭐 주라기공원 안 봤어도 공룡 무리지어서 뛰어다니는 거 장면 어디 영화에서 본 적 있지? 참고로 공룡이 파충류라고 전제를 깔아보자. 자, 이 정도는 알겠지? 파충류는 정온동물이야, 변온동물이야?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야. 그렇게 무리지어서 뛰어다니고 아무튼 무리짓던 것 같아 간에 그게
밖에 뛰어다니면 떼거지로 뛰어다니면 체온 올라가서 죽어요. 그럼 공룡이 과연 파충류일까? 지금 이거는 아직도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았지만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단계다라고 언급하는 책들이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룡도감 보면 티라노사우루스에 깃털 붙여놓은 그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떠올려봐.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 본 적은 없어도 실제로 봤을 리가 없잖아. 응? 영화에서 본 적 있지. 화석 같은 거에서 본 적 있지. 막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니네가 알고 있는 요즘에 지구상에 있는 파충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 대표적인 게? 현재 지구상 파충류. 도마뱀 또 악어. 뱀은 내 다리 없으니까 또. 그지? 그럼 조류는 뭐 있어? 조류? 니네가 좋아하는 닭. 그럼 잘 떠올려봐. 티라노사우루스의 생김새가 도마뱀을 닮았냐 닭을 닮았냐? 닭. 그지? 내 말은 거기까지.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이 닭에 가까워 도마뱀에 가까워? 이거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요. 어? 이렇게 붙이면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공룡도감에 보면 티라노사우루스랑 또 유명한 애 중에 니네가 언급하는데 벨로시랩터 이런 애 같은 경우 대부분 깃털 붙여있는 그림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그림에. 자, 그거는 쌤이 그냥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얘기해봤고요. 선캄브리아 시대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 정리하면 1번은 디귿, 2번은 기역, 3번은 니은, 4번은 리을입니다. 7번에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다. 지진시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 때 일어나게 됩니다. 판게아 때.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진화하여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내신 탄탄 문제라고 써있는 문제는 숙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9쪽까지 알겠지? 자, 오늘 한 내용만 다음 주 테스트 낼 거예요. 산화환원 요쪽 산과연기 중화반응 안 내고 지질시대만 10문제 낼 거야. 자, 한번 4페이지 정도 나갔으니까 쭉쭉 읽어보시고 토요일날 복습 테스트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수업 알았어? 응? 수고했습니다.